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센터에서 주최하는 정책지식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일이고요. 오늘 포럼은 조금은 독특합니다. 저희가 특별 포럼으로 준비한 것인데 저자와의 대화라고 하는 어, 타이틀로 가장 최근에 아주 저희가 조금 임프레시브하다. 앞으로 좀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작들을 선정해서 또 그 저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또 그분들로부터 이 책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취지 또는 그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나 배경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면서 이 책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더 제고했으면 싶다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저희가 모신 분은 최근에 규제 대 시장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최병선 교수님이십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저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금 명예교수님이시고요. 저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대학원 또 석사 졸업하시고 또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정책학 박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학교에서 오셔서 한 30년 재직을 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명예교수님으로 직을 바꾸셨습니다. 워낙 저희 행정학 정책학계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신 분이고 또 독특한 스타일의 말씀과 또 이 저작 활동 때문에 나름대로의 한 분야를 개척하고 계신 분이고 아마 선생님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규제라고 하는 말이 들으면 아마 최병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로 연상시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 교수님께 일단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가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한 15분, 20분 정도 이 책에 대해서 선생님께서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저희가 좀 질문을 해드리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이 책을 쓰셨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에 발을 안 디뎌본 영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했고요. 또 한 번은 규제 개혁 위원장까지도 맡아서 돈에 넘치게 그런 중책을 맡아가지고 일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머릿속에 이제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들어서 제가 이 규제 개혁 이런저런 개혁 수단 방식을 동원해서 하지만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MB 정부 때 같으면 규제 전봇대 없앤다고. 박근혜 정부 때는 손톱 및 가시. 문재인 정부 때는 무슨 모래주머니 어쩌고 이렇게 해서 현저하게 그 부담을 주는 그런 규제들 고치겠다. 이런 정도로 접근을 해왔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의식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전쟁의 어떤 전선의 최전선이라 할까요? 이 체제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규제 전봇대 손톱 및 가시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는 이건 정말 언발의 오줌 누기 격밖에 아니다. 시장을 우리가 불신하고 있는 한, 반기업 정서가 이렇게 높은 한 우리가 이 체제 전쟁에서 이기기 굉장히 어렵다. 파퓰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체제 전쟁이 만만치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한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정말 시급하다. 올바른 이해가. 나름대로 시장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참 미천합니다.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시장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 이념 체제 전쟁에서 이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 체제가 갖고 있는 어떤 모순이니 이거를 그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시장을 깊이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이 책은 사실은 행정대학원과 저와의 학생들과 행정대학원 학생들과 뭐 교수님들도 뭐 일부 그렇지만 학생들과 저와의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오면서도 제가 계속 그 생각이 나던데 제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도 간혹 있으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아마 제 강의를 듣는 느낌이 바로 살아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계속 제가 행정대학원에 30년 동안 있으면서 학생들과 더불어서 연구하고 또 교육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사고가 많이 단련이 됐거든요. 학생들이 워낙 좋은 우수한 학생들이고 다 수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 많이 해주고 그러다 보면 다시 생각하게 되고 뭔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해를 더 잘 시킬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책에 이제 상당한 예들이 있습니다. 짤막짤막한 예들이 있는데 그런 예들도 전부 제가 수업 시간에 테스트 해본 겁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특별히 좋았던 거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잘 알아들었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쓰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강의실을 연장한 것이 사실은 이제 뭐 이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강의실에서 했던 얘기들을 좀 더 체계 있게 알뜰살뜰하게 좀 이렇게 엮어놨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정도로 저는 행정대학원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시장에 대한 무지는 상상을 초월해요. 누구나 좀 배웠다는 사람이면 뭐 안 배운 사람은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약육강식, 무질서, 혼란, 혼잡, 부조리, 비윤리, 비인간, 맹옥, 비열 이게 시장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거든요. 이제 제가 이거를 악의적 시장에 대한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악의적 프레임 저는 다 제 나름대로 반격을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시장이야말로 정말 약자한테 꼭 필요한 것이고 시장이야말로 가장 어떤 면에서 가장 정의로운 시스템이고 하다는 얘기들을 시장이야말로 우리의 어떤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터전인 것이고 이 시장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시장을 원망하고 시장을 어떻게든지 뜯어 고쳐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사고가 그냥 그런 사고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정치인들이고 고위 정책 담당자들이고 이런 현실이 전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돼서 시장에 대한 무지를 깨치는데 이제 그걸 제 나름 제 방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원래 정책학을 공부를 했는데 경제학을 뭐 깊이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도 경제학과에 가서 제가 아주 싫어하는 그 수학으로 풀어대는 이런 것도 뭐 해보고 했는데 사실 시장에 대한 이해는 제가 순전히 제 책에서 이번에 제가 풀어놨던 하이에크, 로널드 코우스, 뭐 레너드 리드의 나연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연대를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이에크가 예를 들면 제 책에 지금 소개해 놓은 대로 어디에서 시장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쭉 한 논문으로 쓴 거 아닙니다. 여러 책 가운데서 시장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 로널드 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널드 코스도 시장에 그 사람은 뭐 저작도 많거든요. 그럼 여러 저작 속에서 시장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그걸 캐치를 해서 엮어 놓은 것이 제가 이제 하이에크의 눈으로 다시 보는 시장, 로널드 코우스의 눈으로 다시 보는 시장. 사실은 제가 보는 건데요. 그분들한테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레너드 리드라고 하는 그 나연필이라고 하는 굉장히 소품인데 저는 그거를 발견하고서 굉장히 제 교육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2000년대 초에 우연히 제도경제학 책을 보다가 부록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바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읽다가 보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바로 번역을 해서 해마다 읽히기 시작했어요. 재밌는 나 그 나연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그 공공정책 리더 그 강의예요, 김선생님. 핸드아웃을 쭉 나눠주니까 나연필 프린트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읽으라고 제가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 교수님, 저는 가가 없습니다. 핸드아웃 오시면 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가 없이 나연필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있는데 가자는 찢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교육자들만이 느껴볼 수 있는 재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나연필이라는 글은 대단한 글이에요. 저는 대단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을 때마다 그렇고요. 저도 그냥 잡으면 끝까지 안 갈 수가 없게 그렇게 재미가 있고 깨우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하는 시장, 정확히 아마 고우스의 생각이나 로널드 고우스의 생각이나 하이에크의 생각을 그 사람들의 시각과 관점을 제대로 잘 컨베이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나름 주저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그래도 나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려가지고 또 씹고 해서 그래도 비교적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전달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과감하게 했습니다. 제 책이 나간 뒤에 반응이 상당히 있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제도경제학회, 자유시장 경제학회, 공공선택학회 이런 데서 전부 지금 와서 나보고 세미나 지금 하자고 하거든요. 거기 가면 무슨 비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다 하이에크를 알고 코스를 아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좀 같이 좀 나누자 그런 뜻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해하는 시장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 우리가 그 시장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약육강식 이런 따위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시장이 참 신비롭구나. 내가 이런 걸 어찌 모르고 살았지. 제대로 읽는다고 하면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기대고요. 어떤 지식인층에서부터라도 그렇게 단단히 자기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뭔가 남한테도 얘기를 할 때도 그건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의 담론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그런 것에 대항하는 그런 힘을 좀 나름대로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꿈이고요. 그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전사가 되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기대가 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규제 얘기를 제가 이제 규제 4장까지 쭉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가 4장에서는 시장 실패는 실제 하는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시장 실패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계신데 여기 아마 금 교수님도 경제학 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겉으로는 감히 저한테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속으로는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읽은 문헌에서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제자 중에 이여구가 있는데 이여구한테 이제 원고를 읽혔더니 선생님 그 챕터 중에 제일로 인상에 남는 게 그 시장 실패는 실제 하는가 그 챕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여구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저한테 이여구 교수가. 아마 자기도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시장 실패가 규제에 항상 논거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시장 실패라고 이걸 얘기해야 올라? 시장 실패로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이걸 과연 정부 개입을 했을 때 일어나는 정부 실패보다 작다고 과연 크다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챕터가 특히 어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이제 추측을 해봤었습니다만 그런 챕터까지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보면 이 웃기는 친구라고 아마 지가 행정학자가 뭐 잘났다고 지가 지금 경제학자들이 하늘처럼 떠받치고 있는 시장 실패론이 실제하는가 이렇게 도전을 하느냐 말이죠. 저는 좋습니다. 한번 붙기를 바래요. 제가 좀처럼 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시장을 쭉 훑고 나서 거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 쭉 규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얘기들이거든요. 논문을 이제 개필을 하면서 이제 쓴 것이기 때문에 좀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규제의 개념부터를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년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는데 규제의 개념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여러분이 당연히 추측하다시피 제가 시장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 그만큼 규제에 대한 불신은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개념이라는 걸 네 맘대로 바꿔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분들은 학문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다.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개념은 학자가 나름 정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비판은 동료 학자들이 하면 되는 것이 개념은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개념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사고 방식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 보고 본질주의라고 하는데 본질주의를 해가지고는 학문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개념 자체를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장 개념이 가지각색입니다. 근데 그걸 어떤 것이 맞다고 사전에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사전에 시장이라고 나와 있는 그 정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학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념 정의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개념 정의 자체를 좀 더 부정적으로 채색을 했습니다. 과거보다. 그리고 규제의 이제 본질로서 숨겨진 세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규제 공짜로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은 그냥 거저 그냥 규제하면 다 득만 보는 줄 아는데 그 규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간다. 그걸 알아라. 그래야 규제가 늘어나는 걸 좀이라도 좀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요. 규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뭐 공익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규제 없으면은 뭐 그야말로 뭐 무질서해지고 뭐 혼란 혼잡하고 부조리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규제의 공익성을 당연한 것처럼 믿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규제의 사익설을 추종을 합니다. 아무리 공익적이라고 보이는 그 규제로 헤쳐서 놓고 보면 사익들이 다 구석구석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익이라고 하는 규제는 사익 추구의 산물이라고 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규제를 들여다볼 때 규제의 진 면목이 드러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규제 이론가들은 뭐라고들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나 하는 것을 정리한 것이 이제 6장. 그다음 7장도 제가 아주 참 의욕적으로 뭐 이제 했던 건데요. 이것도 뭐 몇 년 전에 제가 은퇴하기 한 5년쯤 전에 썼던 논문을 이번에 더 확장해서 이제 올렸는데요. 제가 원래 경북 규제론이라는 책을 쓸 때는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를 대별하는 필요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규제 계획에 대한 논의가 막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무렵인데 1992년이니까요. 그때는 규제 그래가지고 한 뭉텅이로 규제가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니 이게 도대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 규제라고 하는 건 경제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든지 없애거나 완화해 나가는 게 옳고 사회 규제는 이건 사회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그 사회의 어떤 변화 추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다들 원하니까. 그러나 강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를 나눠서 놓고 그렇게 별개의 시각을 가지고 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규제역 실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깊이 관여를 쭉 해오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사회 규제는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 규제는요 이미 상당한 정도 규제 수단 방식이 선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항변을 할 수가 없는 정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규제가 더 문제가 덜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경제 규제예요. 경제 규제는 이제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 규제는 다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풀어요. 풀고 그 다음 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다시 생겨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보유업종, 적합업종 제도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없앴는데 다시 생겨요. 그래서 경제 규제를 없애라, 뭐 완화해라 하는 얘기 갖고는 안 되겠다. 자, 이 경제 규제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 논거는 매우 박약해도 정치적으로는 엄청나게 강한 요구가 강한 그 압력이 강한 이 규제가 경제 규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없앤다고 하는 건 쉽지 않다. 그건 뭐 학자들이 상아탑 속에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지 실무를 경험해보고 실제 문제와 부닥쳐보고 싸워본 사람으로서는 타당한 말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경제규제, 사회규제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모든 규제를 같이 놓고 보면서 모든 어떤 규제가 됐든 이 규제를 이 규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쭉 있는데 가장 강한 것으로부터 가장 약한 것, 가장 나쁜 것으로부터 가장 바람직한 순서로 그렇게 쭉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명령 지시적인 매우
형식적인 이런 그래서 별로 어떤 규제를 받는 사람들이 별로 자기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아주 악성 규제들이죠. 그걸로부터 자기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창의력을 발휘를 하고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하면서 규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이게 개방적이라 할까요? 이런 수단까지 쭉 늘어놓고 똑같이 경제 규제를 하더라도 조금 부작용이 적고 역효과가 적은 이런 규제 수단으로 자꾸만 하나씩 가다가 보면 어느 날 그 규제를 없애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제가 그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은 제가 재분류 시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유형 분류했던 경제 규제, 사회 규제를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혼란스러운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좀 이 규제 이쪽에 현실을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공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8장, 9장은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게 다 뭐 잘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공하는 규제는 찾기 어렵다. 규제는 왜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가? 왜 실패하기 쉬운가?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행정학자의 눈으로 제가 이제 행정학이 나름대로 그래도 행정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알고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료들이 어떤 유인 체계 하에서 보상 체계 하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지를 이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경제학자들은 8, 9장을 제일로 높게 의미 있다고 치지를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10장과 11장은 이 규제가 별의별 이유를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데 가장 크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위험, 어떤 위험이 됐든지 위험을 어떻게든 이제 줄여보자. 이런 거 이제 그것이 하나의 규제의 주된 동기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거의 모든 규제 문제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문제를 대처하거나 아니면 소비자 보호한답시고 하는 그런 규제들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위험한 문제는 그냥 이렇게 규제만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시장 기능을 활용해서 위험을 더 잘 극복하는 그런 점진적인 방법을 취해 나가는 것이 옳겠느냐 제가 그런 의문을 던져주는 것이고요. 11장도 규제 소비자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세상이 됐다. 여기 원장님도 빵모자 쓰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원장님이 빵모자를 쓰고 계실 수가 있는 이 세상이요. 이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소비자를 하나로 보지 마라. 소비자마다 각자 개성이 있어서 개성을 추구하는데 소비자 돕는다고 도우면 싫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규제라고 하는 게 별 득이 안 된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제 12장은 이제 시장 자유 법의 지배. 요새 법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치와 원칙, 공정과 상식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 그럼 시장과 법의 지배는 어떻게 연관되는 것이냐?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바탕은 하이에크 얘기를 가지고 끌고 갔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쓰기가. 그러나 뜨고 나서는 굉장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됐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원래 의미에서의 법의 지배 이것과 시장 원리는 그야말로 양립하는 것이다. 같이 가는 것이다. 서로 전혀 배치된 그런 측면이 없다.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40년 동안 규제와 더불어서 씨름해온 것을 총 결산하는 그런 의미고요. 제 정부 규제론 책도 지금까지도 몇백 권씩 나가고 있는데 한 번도 개정을 안 했거든요. 이게 92년에 나왔으니까 30년 동안 개정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해마다 몇백 권씩 나가고 인세가 몇백만 원씩 들어와서 우리 마누라도 모르는 정말 좋은 돈입니다. 근데 그 책을 개정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두 개를 합하기가 그냥 어려워요. 그래서 그 책이 아직도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초보 입문서로서는 그 책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냥 살려두기로 했고요. 법문사가 이 책이 나와 있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을 거예요. 다른 데서 냈기 때문에 법문사는 당연히 그 책을 개정해 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냈고요. 그 책과 컴패니언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쌍둥이로 이렇게 살아남았으면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살아남는다면, 이 책이 살아남았으면,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건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규제와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거의 이 책에서 다 했다. 그래서 요즘에 상당히 마음이 좀 편하고요. 뭔가 좀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기분을 좋습니다. 뭐 대충 그 정도만 할까요? 네. 아, 제가 선생님, 정부교재는 92년도에 출간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93년도에 그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기 학교 와서 선생님을 배우면서도 개정을 해야지 하시는데도 안 하시다가 제가 이제 후반부에 개정하느니 새 책을 쓰시겠다는 취지가 있을까 싶었는데 결국 이 책이 이제 나와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갑고 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규제론이 조금은 교과서적이라면 이 책은 조금은 더 교양서적인 성격이 되게 높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옛날 원장님 계실 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전달 수단으로서 되게 교양서적 형태, 즉 많은 책방에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쓰는 것이 참 부럽다는 얘기를 하고 아마 그때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책을 보고 저는 딱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처음 시작을 나연필로 시작하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크게 보게 되면 오늘 지금 목차도 좀 보겠지만 처음에는 이 선생님이 보시는 시장 그리고 그 시장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하에서 이제 규제를 이제 어떻게 보고 거기에 대한 많은 논의들 크게 이렇게 두 개의 블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의가 가능할 텐데 아마 거기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아마 하이에크와 코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사실은 후반부에 있는 규제 얘기를 하기 위한 초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딱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제목이 그래서 시장과 규제가 지금 형태인데 이 시장과 규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규제 대시장입니다. 보통 규제와 시장이든 정부와 시장이든 뭐 이런 형태를 많이 하거나 또는 뭐 좀 다른 방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대립적이면서 경쟁적이면서 취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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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실은 나이스미스예요. 제목이. 제목이 나이스미스라. 제가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시장과 규제. 그렇게 제목을 놓고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발음이 별로 시원치 않아요. 시장과 규제 그러면 발음이 똑 떨어지는 맛이 없어.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 요새 뭐 하세요? 그러면 뭐 책 좀 뭐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책을 쓰세요? 그러면 시장과 규제라고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어떻게 이걸 극복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 대 규제라고 하면 이제 끊어서 얘기를 하니까 시장과 규제는 이렇게 가버리는데 시장 대 규제 그럼 조금 알아들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고를 넘겼습니다. 근데 디자이너가 책을 표지 디자인을 할 때 규제 대 시장이라고 한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규제 대 시장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훨씬 발음하기가 용이하고 딱 뭔가 이렇게 좀 임팩트가 있잖아요. 시장 대 규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나이스미스라고 제가 세상 일이 이렇게 참 기기묘묘해요. 저는 제가 이제 책 부제를 그렇게 달았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 했던 말은 시장을 모르면 규제도 모른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규제 개혁을 가지고 뭐 특강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랬는데 늘 제가 그 말을 앞세웠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알지 못하면 규제도 모른다. 규제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고 이것이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어떤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 하는 것은 시장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 시장을 모르고서 보면 규제 다 잘하는 것처럼만 보인다. 그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루려고 하다가 모르면 모른다 하는 것보다 좀 긍정적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규제 개혁 정말 시급합니다. 정말 시급해요. 요즘에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에 대한 불평, 불만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모르고 그것이 우리 국가 장래를 얼마만큼 지금 발목 잡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규제도 많습니다만 특히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규제를 뚫고 나가려면 정말 더 시장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글로벌 시장을 모르고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규제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아니 예를 들면 바이오 뭐 무슨 뭘 뭐 한다 합시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거기에 따르는 위험이니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는데 뭐가 잘났다고 대한민국은 그걸 다 두드려 보고 이렇게 가겠다고 하느냐. 그럼 벌써 쟤네들은 몇 발짝 앞에 나서가지고 이제 쫓아가려도 못 쫓아간다. 지금 경쟁은 그만큼 치열하다. 그러니 시장을 더 잘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 너무 규제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거기서만 허우적거릴 게 아니라 좀 더 눈을 크게 떠가지고 세상을 돌아가는 이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장하고 정부니까 하나는 분권적 의사결정, 하나는 집권적 의사결정 이런 거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가지고 봐야 규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규제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문제의식이 생겨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방향이 보인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확실하게 더 보여주려면 대해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고 대보다는 영어로 멋있게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사대주의. 그냥 좀 그래도 좀 폼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출판사 사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 책에 그 표지 있잖아요. 표지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대요. 여기 규제라고 하는 거 여기 규제 버섯 시장할 때 여기 글자가 굉장히 또렷이 보이죠. 이걸 뭘 눌러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원가가 너무 많아졌대. 이 책이 엄청 비싸요. 내가 요새 책 때문에 죽겠어요. 아무리 책을 사서 뿌려도 여기 다 달라고만 하니까 제가 지금 파산할 지경이에요. 근데 뭐 제 책을 사서 파산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만 값을 4만 원 더 붙여야 된다고 해서 막 제가 사정해가지고 3만 9천 원 했습니다. 4만 원보다는 3만 9천 원이 낫다. 4만 2천 원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별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대라고 하는 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 디자인을 하라고 하니까요 이 속지를 디자이너가 했어요. 이렇게 표지를 이걸로 해왔어요. 이렇게.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가 줬습니다. 하이엑과 코우즈에 그걸 해가지고 사진을 해서 이렇게 좀 하면 좀 무게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겠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초상권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아무렇게나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키피디아 이런 데 올라 있는 그런 사진을 가지고 이제 저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대로 디자인이 잘 됐지만 아이디어는 저한테 나갔다는 거죠. 제 대학교 친구가 있는데 제가 골프 치는 날 저게 출판사에서 왔어요. 표지가 마음에 어떠냐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 친구들한테 야 이거 책 표지 어때?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야 뭐 네 얼굴이 나오면 모르는데 무슨 외국 애들 얼굴을 책 표지에다 까느냐고 그래. 네? 그 친구가 내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책을 냈을 때 수백 권을 사서 뿌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여보 그게 뭐 어때서 그랬더니 막 대한민국 학자면 대한민국 학자 같이 해야지. 야 학문에 무슨 국경이 있어. 그래가지고 입씨름이 났어요 둘이. 그렇지 않았으면 많이 사줬을 텐데 저 표지 때문에 지금 책을 사주지를 않고 있어요. 아직 안 풀렸나 봐요. 그 사람 생각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 학자면 한국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저는 항상 그 한국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학문에 무슨 국경이 있느냐.
이제 그런 참 제가 우스갯소리를 할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러고 있네요. 아닙니다. 이건 좀 짧았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마 시장 vs 규제. 저는 근데 vs에 점을 하나 찍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어떤 뭐 백그라운드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요 얘기를 책을 쭉 보다 보게 되면 아마 책을 이제 직접 보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선생님께서 이 글 쓰는 방식을 그 내용과 좀 별개로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은 놀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좀 독자 중심으로 관점에서 따라서 되게 구술하듯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해오셨는데 이번 글에서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몇 번의 어떤 퇴고 과정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고 싶은데 원이라면 안 되죠. 80번. 그렇죠, 그렇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검 교수님께서 그런 질문 하시지 않을까 오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아주 잘 짐작을 잘하네요. 제 소신이 있습니다. 글에 대한 소신이. 미국 유학 가서부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어를 이제 많이 이제 장문을 해야 되는데 영어가 잉글리시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 쓰나 그런 이제 영어 그 스타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잠깐 참 학교 공부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영어를 잘 쓰나. 그러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짧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단문으로 써야 된다. 문장이 2줄 이상 가면 안 돼요. 한 문장이. 가급적 짧게 단문으로 간다. 그다음에 접속사를 거의 쓰지 않는다. 제 책을 보면 거의 접속사가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접속사를 쓰지 않아도 말이 이건 그러나구나, 이건 뭐 그러면이구나, 이건 그러므로구나 느껴질 수 있게 쓰려고 하고요. 거디였다. 이거는 절대 안 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거시다. 우리 것이다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 학자들이 엄청나게 것이다가 많습니다. 것이다. 그러면 이건 이제 글의 흐름을 죽이는 것이라서 것이다라는 거 안 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구어체로 거다 그냥 뭐 이렇게 거자를 거의 안 썼습니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읽어서 입에서 굴러가야 됩니다. 말이 그냥 글 써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읽어보고 말이 제 입에서 굴러가지 않으면 굴러가도록 고칩니다. 그래가지고 단어도 다른 단어로 고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어체가 되는 거예요. 말하듯이. 그러니까 제 학생들이 이 책을 읽으면 선생님 강의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날 거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듯이 글을 썼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글이니까 또 이게 정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다듬었을 뿐이지 그냥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학자들이 대체로 글을 좀 소홀히 여긴다고 저는 여깁니다. 학자들도 글쓰기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려면 소설책도 많이 읽어야 된다. 소설 쓰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사람 없거든요. 그냥 쭉 읽어가면서도 머릿속에 막 뭔가 것이 다 그려지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막 가슴에 막 어떤 감격이 오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왜 한국 학자들은 그렇게 그냥 막 눈을 씻고 읽어야만 되게 글을 쓰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 쉽게 써야 된다. 풀어 써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제 그런 것이 가장 많이 드러난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년을 글을 써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경지에는 이르렀겠죠. 그래서 제가 요새도 읽으면 잘 썼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좀 주제 넘은 면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치사를 좀 많이 봤는데 책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염재호 총장이 엽서를 보냈어요. 아직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겠는지 모르겠어. 설 명절에 엽서를 난데없이 보냈어요. 거기 너무 정말 참 좋은 책을 만나서 빠져들고 있습니다. 손에서 놓기 힘든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설 명절을 지내면서 꼭 다 완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좋아하는 또 학자인데 그렇게 칭찬해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가장 많은 칭찬이 뭐냐면 술술 잘 읽힌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노력한 게 역시 다른 사람 눈에도 그게 읽히는구나.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학생들 여러분들도 글을 쓰실 때 뭐 제가 했던 얘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는 하나 많아요.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건 네가 멍청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설명이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 것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주시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했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참, 원장님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런 또 좋은 척을 써주시고, 우리 최평선 원장님은 항상 저한테는 넘사벽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같은 케네디 스쿨을 나왔는데, 가자마자부터 제가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병선초이를 아느냐. 그 얘기를 학생들한테 들은 게 아니라 교수님한테 들었고, 그게 이제 우리 당시에 공부를 하는 박사 과정생들에 대해서는 스탠다드가 된 거예요, 표준이. 근데 그 표준을 넘을 수는 없었고, 기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실 이렇게 논문 같은 거 쓸 때 임팩트 팩터 많이 따지죠. 아마 우리 학교에서 우리 원장님을 꼭 그렇게 이제 숫자적으로 표현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만은 아마 임팩트 팩터로 따지자면은 아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재라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기장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출판된 책들의 출판사가 한 군데가 아닌 거 아시죠? 박영사, 법문사, 가게아달, 삼성경제연구소, 시장을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시장을 잘 알기 위해서, 왜냐면은 아까도 이제 IT도 얘기하셨지만은 이 시장이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챗 GPT에 따라서 논문도 이제 쓴다고 하는 시대도 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은 이제 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그 시장을 알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92년에 정부규제론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코우스는 좀 알았어요. 책에도 코우스가 언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에크도 언급은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거의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책을 쓰고 나서 주목을 해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박세일 선생님이에요. 고 박세일 선생님, 유공 그 박세일 선생님께서 최 교수 우리 저기 독서 모임이 있는데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갔더니, 요즘에 말하자면 시장 경제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더라고요. 민경국 교수, 장호영 교수, 박세일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에크를 읽고 있는 거예요. 하이에크의 Law, Legislation and Liberty 그 책을 그걸 각자 읽어서 한 챕터씩 읽어서 나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는데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시장은 시장이 아니네. 야, 시장이 이런 거야. 그래서 그 시장의 어떤 그 심오한 그런 것에 막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호수도 뭐 거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빠져 들어가서 제 나름대로 문제 의식이 있으니까 시장에 일하는 거는 것이 이런 문제를 과연 풀 수 있나? 근데 왜 시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지? 이게 나쁜기만 한 거야? 뭐 등등 뭐 나름대로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문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빠져 들어갔겠죠. 의문이 없으면 빠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해서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자기 의문이 있어야 글도 깊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한번 이거 뭐 좋다는데 남들이 뭐 꼭 읽어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문이 있어야 가서 콱 낚아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들이 답이 되니까, 읽으면서 답이 되니까 점점 더 빠져 들어가면서 더 알고 싶고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뭐 이런 하면 안 되겠지만, 저 혼자 시장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가면서 찾아낸 것도 많아요. 찾아냈다고 하면 이건 너무 좀
잘난 척하는 얘기 같고 이분들이 어딘가에서 해놓으셨을 얘기인데 아직 제가 못 본. 그냥 그런 것들까지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이런 챕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학 하는 학생들 이제 많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 특히 또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데 고전을 읽어서 다 고전들이거든요. 이 고전을 읽어서 행정학으로 가야 된다. 집다 처음부터 행정학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담 스미스부터 읽고 뭐 예컨대 하이에크, 코우스 이런 사람들 글이라도 번역된 글이라도 예컨대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정학 공부를 하면 엄청나게 빠른 진보가 있고 많은 성취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행정학 책만 쳐다보지 말고 행정학의 그 저변을 이루고 있는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이런 고전들을 읽으면 다 이게 세상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얘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어디가 합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여러분한테 매우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아주 특징 있는 학자로 아니면 뭐 예컨대 뭐 어떤 지식인으로 그렇게 이끌어줄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오늘 학교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당부의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아무튼 저기 김 교수님께서 그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시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시장에 대한 얘기가 뭐 무지 많지요. 그러나 어떤 것도 저한테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이에크나 코우스의 책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고 마음속에서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남자끼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막 치솟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그렇게 뿌듯하고 내가 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더 보게 되고요. 늘 그 옆에 두고 찾아보고 옛날 우리나라 책들은 이 색인을 잘 안 달아요. 인덱스를 잘 안 달아는 그게 참 큰 흠이고 저도 이번에 이제 다시 2회 찍을 때는 색인을 달 생각입니다. 외국 책은 대개 색인이 다 있기 때문에 색인을 찾아서 빨리 해당 부분을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항상 옆에 두고 사실 하이에크 책, 호우스 책 제가 학교에서 떠날 때 그 많은 책 우리 경동이가 굉장히 애를 썼는데 버리느라고 뭐 도서관에도 좀 넘기고 뭐 저기 제자들한테도 넘겨주고 했지만 많은 책을 버렸습니다. 집에 가지고 간 책이 하이에크, 코우스, 밀턴 프리드먼, 윌다우스키 책은 이만큼이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학자 책만 지금 집에 있어요. 제가 죽을 때는 이제 제 시체 옆에 같이 태워달라고 이제 제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그냥 아주 애지중지하는 그런 책들이 됐고요. 그리고 똑같이 학자인데 그렇게 참 고매한 정말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어깨 밑 너머를 할까, 뭐 어깨 밑으로 할까, 저건 그렇게 같은 문제를 보고 있는 경지까지 왔다라고 하면 나는 성공한 학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닐까, 이제 그런 이제 스스로 자유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가까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읽으시면 이제 아실 텐데 야, 이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하이에크 얘기를 제가 짤 때 제가 이해하는 하이에크 식으로 짰거든요. 무지로부터 시작해 지식의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지로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 뭐 정의 문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하이에크의 그 제게 책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하이에크의 그 거대한 그 어떤 뭐 성벽이라 할까요?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그 열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눈을 가지고 하이에크를 봐야 된다. 실제 작동하는 경제 시스템이라는 눈을 가지고 코우스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써놓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제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질문이 없는 사람은 코우스 같은 얘기를 그런 의문을 품어보지도 않거니와 코우스 같은 얘기를 들어도 이해도 잘 못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현실에서 돌아가는 현실에서 자기가 부닥치고 이게 왜 이런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한테는 정말로 하늘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런 훌륭하신 분들의 사상을 내가 그래도 좀이라도 섭렵해서 이렇게 후학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지엽적이진 않죠. 이제 일반적인 내용은 이제 학습은 하셨어도
그래서 이게 아마 여기 오셔가지고 저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원로 선생님한테 되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저 인사행정 가르쳐라, 재무행정이라 가르쳐라 했으면은 오늘날의 최병선 교수님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반면 이제 또 이 낯간지러운 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는 어른이세요. 근데 그게 정말 저한테는 되게 그 감사한 내용인 것 같아요. 당신만의 이런 정말 고유한 영역을 개척하시고 또 후학을 이제 가르쳐 줬고 또 최병선 하면은 이꼴 규제라는 그러한 그 말이 이제 전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 감사한 게 이제 규제론과 달리 이 규제대 시장에서는 사례를 많이 그래도 후반부에는 많이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이게 분명히 우리 최병선 교수님의 완벽한 성격을 우리가 미려 짐작하는데 아마 5년 후에는 분명히 요 책을 한번 개선을 하실 가능성이 있다. 저분은 그냥 옛날 얘기를 이제 골골백입니다. 예, 골골 하신 상태로 100세 이상 사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으로 아마 또 개작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요새는 환경 규제가 큰 테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 수단의 내용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분명히 5년 안에는 선생님이 또 우리한테 이런 또 새로운 책 또는 개선된 내용을 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참 그런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88년에 학교에 왔는데 그때 제가 이달곤 교수님하고 같이 왔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하버드가 뭐 괜찮은 학교라고 해도 이달곤 교수는 저 뽑기 전에 정해졌어요. 여기는 이제 지방 행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이달곤 교수로 해줘. 선생님들도 너무 이달곤 교수를 좋아하시고 이러니까 조교를 했잖아요. 저는 뭐 선생님 모르고. 그러니까 아마 좀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제가 6대1인가 경쟁을 뚫고 들어왔어요. 아마 고민했는데 선생님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준 그 부분이 이놈은 나하고 전공이 겹치지 않는다. 이거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전혀 못했는데 최근에 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놈을 뽑으면 내 영역을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뭔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 뭐 논문을 보니까 그 한국의 경제 그 정책의 그 혁신 7, 80년대를 거치면서 혁신은 그 과정을 이제 논문으로 만들었는데 이 자식이 뭘 와서 하려고 하는지 감이 안 잡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숙준 원장님이셨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 하버드에서 규제정책 공부 배운 거 없어요. 통상정책은 좀 그쪽에서 좀 배웠죠. 뭐 지도 교수님도 통상정책 하시는 선생님이고 원래는 통상정책 쪽에 주력을 하고 싶었었는데 너무 힘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규제 쪽은 사실은 또 규제 쪽은 너무 또 디맨드가 많아가지고 규제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 종북 규제론 쓰는 것부터가 제 머릿속에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규제책을 놓고서 제가 배운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뭐 하버드에서 아마 규제 이런 걸 전공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아마 과목이라도 뭐 찾아서 듣고 했더라면 아마 오늘날에 저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완전히 황무지에서 그냥 허허벌판에서 정말로 그렇게 그냥 새 영역을 개척해 나가면서 뭐 나름대로 또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게 허튼 소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책에서 든 예들은 정말로 그냥 시간이 가도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한자는 일체 거의 다 뺐고요. 정부 규제론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자예요. 한자가 많다고. 이거 뭐 한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가 봐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제가 학자가 된 것부터가 큰 행운이고 행정대학원에 와서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공부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런 영역을 제가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하고 삽니다. 지금 저 이제 조금은 내용과 관련돼서 네.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많이는 여쭙고 싶지만 한두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이호구 박사가 언급한 것처럼 아마 이 하이에크와 코즈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시장은 선생님이 이 시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서술이었던 것 같은데 네, 현적인 시간. 네, 엄청 도전적이죠. 네, 네, 네. 이게 이제 제 책의 4장에 시장에 대한 그 설명을 이제 마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것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앞에 쭉 얘기를 해왔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장 실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시경제 이론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시장 실패론, 미시경제학. 그럼 시장 끝에 가면 시장 실패 끝나니까 이 시장은 이거 뭐 믿을 게 못 된다. 그냥 온통 문제천지네. 그러면 그다음엔 대안이라고 하는 건 정부밖에 없거든요. 정부가 개입하는 것밖에. 그러면 미시경제학을 가르치면 결국 뭘 가르치는 거냐? 정부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일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꼴이 되니, 그래서 그냥 시장 그러면 시장 실패를 다 떠올리거든요. 그냥 시장이라는 말 듣자마자 시장 실패. 이렇게 또 배운 사람일수록 더더욱, 못 배운 사람은 시장 실패라는 말 쓰지도 않습니다. 시장 불신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이건 시장 실패로는 나름 체계를 세워놓은 뭐 이론이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문을 아까도 제가 이해구 교수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의문이 많았어요. 아니 이게 진짜 이런 시장 실패가 있다고 해서, 근데 정부가 불안전하다고 해서 정부가 이렇게 끼어들면 끝이냐 그걸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되고, 오히려 자꾸만 국민들이 정부만 의존하고 자기가 기울여야 될 정당한 당연히 필요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자꾸 정부 의존성만 길러주니까요.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자꾸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독점, 뭐 외부 효과, 뭐 공공재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정부 규제론 때도 이미 그 시작이 된 겁니다. 정부 규제론에서도 독점 얘기가 하고 그럴 때, 사실은 제가 정부 규제론을 써놓은 것과 제가 정부 규제론 시간에 학생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가르쳤던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가르친 건 지금 책입니다. 거의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래서 다른 분, 이거 제가 이번에서 파악을 했는데 전국에 한 20여 분의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제 책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요. 그래서 이번에 막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책을 보내드리고 정말 그동안에 고마웠다고 하고 그랬는데, 이미 정부 규제론 그 당시부터 제가 그 정도 이해는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에 대해서 의문이 다소 있지만 그래도 다들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뭐 모든 책이 다 시장 실패로부터 출발을 해서 규제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어도 그 뒤부터도 계속 의문이 남아서 이제 계속 이제 뭐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신제도 경제학이라고 하는 쪽에 눈이 트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저거 99년도에 샌디에고 UCSD에 개공 교수로 나갔었는데, 제가 그 무렵부터 이쪽에 완전히 매료가 되기 시작해서 그 뒤로는 전부 그쪽을 많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 책을 읽다가 보니까 제가 한번 발언을 해볼 수 있을 시장 실패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얘기에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쭉 써나간 게 시장 실패는 싫지 않은가, 이 챕터입니다. 그래서 신고전 경제학이라는 거, 이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규범적인 정부 개입을 결국 정당화하고 하는. 그럼 정부 개입을 정당화할 때 어떤 암묵적 가정이 있느냐? 그럼 정부는 아주 자유롭고 유능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는 자유로운 정부, 유능한 정부 못 봤습니다. 근데 왜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하면 정말 자유로운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실수 없이 모든 일을 잘해낼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하고, 시장은 문제가 많다고 하고 정부가 끼어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본 가정 자체가 틀려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제가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이 책을 보던 중에 이 말입니다.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시장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 제가 이제 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문제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문제라고 한다. 저는 문제라고 안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문제라고 보는데, 뭐
문제라면 보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장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쪽으로 계속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시장은 그냥 굳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한테 이제 확신들 오기 시작해서 이제 저 문제에 대해 한번 강력하게 도전을 한 것이고, 시장 실패론에 대한 논자들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을 당연히 필요로 할 만큼 충분히 크냐? 이거죠. 정부 개입의 결과는 시장의 문제 해결을 맡겨둘 때의 결과보다 나으냐? 정부 실패는 과연 시장 실패보다 작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이게 사실 균형이 있는 밸런스가 맞춰진 그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은 일방적으로 그냥 매도하면서 정부는 그냥 그렇게 찬양을 해대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모든 일을 정부가 해야 되지 무슨 시장에 맡길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참 이 말씀하기 전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계신데 제가 뭐 학생들한테도 물었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규제가 한 15,000건 정도 됩니다. 건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큰 것도 한 건, 아주 뭐 소소한 것도 한 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규제 15,000건이 어느 날 올스톱 됐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 뭐 규제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뭐 감시하고 이런 인력들이 전부 해외로 그냥 가고 없다. 어떻게든 잡았냐. 근데 규제라는 게 싹 걷어냈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규제라는 걸 싹 걷어냈다고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이 모습과 우리의 삶과 규제가 없어졌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한테 제가 잠깐 한번 서베이 해볼까요? 80%쯤 나쁜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90%. 오, 그럼 20%. 여기서 안 물을 수가 없네. 모르겠다. 10%. 다 안 들으면 뭐요? 그래도 10%의 손이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역시 행대 학생들인 것 같아요. 제가 추정키로는 10% 정도입니다. 규제를 하면 규제가 100% 지켜지질 않아요. 실제 지켜지는 것은 끼케야 60%, 70% 정도입니다. 나머지 3, 40%는 전부 눈가림하고 뭐 편법으로 뭐 피해가고 부조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규제는 60, 70%밖에 작동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10%를 넘지 않을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이건 뭐 해봐야 알고 근데 해볼 수도 없잖아. 이런 실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냥 추론해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한 10%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근데 식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 평소에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위생 규제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식품위생 쪽에서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규제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식당 주인이 당장 먹고 배탈이 날 그런 음식을 손님들한테 팔을까요? 큰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왜? 요즘 손님들이 입이 보통 높은 게 아니고 SNS를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몰라요. 나 거기 가서 먹고 배탈 나 죽을 뻔했다. 절대 가면 안 돼.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 갈 사람 없어요. 그냥 노인들만 가죠. 그거 SNS 안 하는 노인들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규제 하나 많아요. 안 해도 마찬가지. 근데 길거리에서 막 난폭운전이 막 여기저기 난폭운전이 벌어질까요? 자기 죽기 싫은데 왜 난폭운전을 왜 해요? 지금도 60km, 70km, 30km지만 그거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모범 시민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길거리도 거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들 자기 차 조금이라도 긁히면 막 그것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막 그 길거리에서 싸워야 되고 그러는데 뭐로 그 난폭운전을 거기서 그렇게 갑자기 하겠어요? 그러고 보면 별로 달라질 거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럼 규제는 뭐하래 해? 이 질문이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규제를 연구한다고 한다면 이런
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시장 실패, 이거 정부 개입 필요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에서 규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규제가 뭐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점이 뭐고 이거를 어떻게 고칠 때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겠는가 이렇게 가야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문제 의식을 갖는 게. 그런데 우리가 규제하는데 돈을 얼마큼 쓰느냐 이제 제가 그걸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게 가라 숫자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가라 숫자인데 미국은 80년대 이후에 2년마다 한 번씩 행정부가 대통령이 규제 비용을 계산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회가 의무를 줬어요. 행정부에다. 그래서 OMB 여러분 다 잘 아시죠? OMB가 2년마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규제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만큼 많은 돈을 쓰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한 3,000년쯤 가면 그거 하고 있을지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안 할 겁니다 아마. 근데 미국은 그렇게 계산을 해가면서 행정을 해요. GDP의 10%예요. 제가 여러 해 것을 쭉 봤는데 거의 10%에서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미국도 규제 개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또 만들어지는 규제도 있기 때문에 거의 10% 선이에요. GDP의 10%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뭐 국가 예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로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우리 경제학자들은 그런 거 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해야 돼요. 경제학자가.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칠 이유가 있어요. 경제학자들 앞에 가면. 너네들은 왜 계산 안 하냐. 내 계산 틀렸다고 너네가 그럼 계산해가지고 와. 그러려고 생각하는데 한 15%는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3에서 한 15%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요 그게 우리 GDP에다가 곱해보면 300조가 나와요. 2020년 지금은 이제 좀 더 커졌는지 뭐 약간 커졌긴 했겠네요. 뭐 성장률이 워낙 낮으니까. 그러면 300조예요. 별 있으나 마나 할 것 같은 규제에 300조라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실패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규제가 있으나 없으나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뜻은 시장의 힘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유가 엄청난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냥 막 무질서해지고 이렇게 약육강식이 벌어지지 않고 그런 것이지 무슨 규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저는 우리가 규제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책에서 빼가지고 그런 좀 얘기는 좀 어딘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제가 이제 평교수고 지금 이제 보직을 이제 원장을 맡아서 있는데 행정대학원에 세미나가 많고 이런 게 많습니다. 네.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전의 목적으로 의전, 자리를 그럼요. 그러니까 자리에 가야겠다, 가서 앉아야겠다. 제가 그래 왔다고요. 행정대학원에서 근데 제가 가서 궁금해서 제 고민의 실마리를 풀고 싶다는 생각으로 늘 갔던 자리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였어요. 선생님이 발표하시고 얘기하시고 하는 자리에는 심지어 은퇴하실 때 스피치 하실 때도 뭔가 저 말씀 중에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실마리를 찾아보자. 그런 심정으로 선생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 자리에 가서 자리를 빛내러 갔던 게 아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마음이고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계속 선생님의 말씀과 시장 규제 대 시장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제 고민으로 또 빠져들어와요. 제가 갖고 있었던 고민, 또 지금 갖고 있는 고민에 저 말씀에서 나는 뭘 생각하게 되는가. 그래서 그런 이제 똑같은 게 이제 반복되는 걸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로 이제 다시 얘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제가 행정대학원 들어온 게 1990년인데 90년에 선생님 규제론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책에 글 쓰고 계시던 시절 였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책이 나왔고.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그리고 책이 나왔을 때
제 돈으로 사서 사인을 해달라, 서명을 해달라 그러고 그 최명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책에다가 지금 저자 서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독자적인 생각을 하는, 독자적인 생각을, 독자적인 생각을 하는 뭔가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의미로 쓰셨어요. 그때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아마 뭐 그런 학자라고 쓰시진 않았지만 저는 평생 학자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해석을 제가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잊혀지지가 않냐면, 뭐 많은 이제 저자 서명도 받고 있는데, 그게 계속 그 뒤로 이제 그때가 25 무렵이니까 지금 30년 전 얘기입니다. 계속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주신 말씀과 그거와 제 고민으로.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제 학자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게 30살 이후니까 한 25년이 지났는데, 계속 반복되는 건 뭐냐면, 그 전에 모범생으로 살아서 시험 붙어야 되고, 뭐 이번에 이 시험 붙어야 되고, 저번엔 저 시험 붙어야 되고, 이번에 박사 논문 쓰고 학위 받아야 되고, 이런 눈앞에 닥친 과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살았는데, 그리고 나면은 찾아오는 게 이게 맞나? 내가 쓴 말, 내가 한 말, 이게 맞는 말인가? 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가 겪는 세계, 그다음에 그거에서 단지 누가 한 말을 그대로 다시 되뱉어내고 그럴듯하게 내 생각인 양 말하는 걸로 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 왔더라고요. 예. 그야말로 잔머리 굴리는, 나름 자기는 머리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으로, 심지어 학자가 된 이후에도 학자로서 논문을 쓰고 어디 가서 글을 쓸 때도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쓴 게 아니고, 누군가 훌륭한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니 내가 그걸 잘 받아먹고 요리해 갖고 다시 뱉어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근데 그 얘기에 저는 옛날에 그 서명해 주셨던 말이 계속 기억이 남고 다시 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너만의 생각을 가져라.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게 맞는 말이냐, 네가 겪은 생각 혹은 너의 논리로 봤을 때도 이게 정말 공감이 되니, 아니면 바꿔야지 라는 이제 게 왔는데, 그래서 평생 그러고 이제 했는데, 정말 그 족탈,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사자성어 족탈불급인가요? 마음은 있으나 따라가지 못해서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저 좀 더 있습니다. 그 제가 참 아주 좋아하는 위원장님인데, 제가 그때 초태인가 두째인가 다닐 때가 90년이에요. 네. 그때 제자들이 지금도 제일 친한 제자들이에요. 아마 제가 아마 학교에서 이제 처음 와가지고 막 같이 볼도 차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도 다쳐가지고 오늘날 고생하지만 막 같이 뒹굴고 막 여행도 같이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정도 많이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우리 전영한 원장님은 뭐 참 기억에 남는, 처음에는 학교에 안 있었죠. 처음에 좀 어디 떠나 있다가 오지 않았었던가?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학제를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학자하면 좋겠다. 이 사람은 학자하겠다고 저러는데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제가 어떤 제자들, 제가 적어도 제 조교들한테는 너는 막 공부하지 마. 너는 고시 보지 마. 뭐 제가 그렇게 아주 심하게 간섭을 했습니다. 뭐 맞은 경우도 있고 안 맞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꿀리는 게 있었어요. 학자로서. 야, 뭐냐, 이거 뭐 미국에서 못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지고,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무슨 저런 분들 쫓아갈 분 아닌 것 같고, 능력이 워낙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고. 겨우 한다는 게 저런 분들이 했던 얘기를 그냥 내가 뭐 좀 더 깊이, 남들보다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서 전달하는 거 그 이상이냐? 네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거 그 이상이냐 하는 거에 대한 뭐랄까 열등감, 어떤 자기 어떤 패배감,
자괴감 이런 게 있었어요. 올해까지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뭔가 그 부분은 내가 남들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도 늘 나는 뭔가, 나는 겨우 그런 뭐 이렇게 쓰다바리? 아니 뭐라 하죠? 쓰다바리? 뭐 잠깐 뭐 그런 일본 말이 있어요. 뭐 이게 뭐 저기 이렇게 밑이나 따가지고 이러는 사람 말이에요. 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 참 자존심 상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그 자존심을 극복한 게 포퍼를 읽으면서 학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이 학문적 탐구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읽으면서 아니다, 나야말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뭐 자기 위안적인 그런 뭐 확신이랄까 그런 거 있어서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그걸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사실은 내가 나를 가교 삼아가지고 징검다리 삼아서 다른 내 후학들이 건너뛸 수 있다. 제가 단언컨대 제가 대학 시절에 하이에크를 알고 호우스를 알았다면 당연히 경제학과 갔고요. 일찌감치 교수 됐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고시 공부해가지고 무슨 공무원 장관하겠다고 갑자기 그런 꿈 안 꿨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나는 학자가 학자를 만난 것 같지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재미가 없었어요. 어디서 공부 재미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참 아까 김 선생님 생각이 난 어디서 공부를 재미를 얻었냐. 더럽게 힘들었던 하버드에서 공부 재미를 얻었습니다. 이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 정부 따라가기. 제가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가는데도 더 그래가지고 어느 땐가는 그냥 한 70명이 앉아서 맨날 토론하는 게 수업인데 이렇게 밖을 보니까 가던 첫 해에 1981년 첫 해 보스턴 날씨가 여기 비슷해요. 한방눈이 펑펑펑펑 쏟아지는데 눈물이 펑펑펑펑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이 혓바닥이 긴 놈 짧은 놈 뭐 이래가지고 그냥 도대체 조금 알아들을 만하면 저놈이 나타나가지고 또 내가 여기를 제가 그럼 영어 그렇게 못했냐? 아니에요. 제가 미주 통상과에 있던 사무관이에요. 그러니까 제법 영어 레터를 쓰고 할 정도 있는 실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가가지고 그냥 귀가 안 뚫리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그냥 인도 사람 또또또또또 이렇게 하는 미국 애들은 다 잘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기간을 넘기면서부터 공부가 재밌어요. 아마 나한테 공부 재미를 알려준 건 라이시 선생 같아요. 신문 쪼가리 갖고 가르쳐요.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이런 신문 쪼가리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신문 쪼가리 갖고 공부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이제 하버드는 이제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학교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세상을 알아간다고 하는 느낌이 비로소 오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그때는 이제 전부 이제 관리자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공부하는 그 행정학과 같은 그런 차원이죠. 지금처럼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근데 의원 보좌관하고 근데 뭐 행정부의 고급 관료들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 재밌네. 세상 안 보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고 하다가 보니까 제 박사 논문이 그런 논문이 된 것이고 제 박사 논문이 뭐 대통령, 경제수석, 부총리, 각부 장관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그렇게 정책 변화를 꿰냈는가 하는 아주 리얼한 얘기예요.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거. 아까 우리 김정기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하버드에서 뭐 두 가지가 딱 있어요. 하나는 학생들과 눈을 맞춘다. 제가 수업할 때는 학생들과 눈을 맞춰요. 그래서 집중을 시킨다. 이제 그거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케이스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예를 통해서 얘기한다. 그거를 제가 배웠고요.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거 뭐냐? 그러면 저는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그 개념 따지지 말고 예를 들어봐. 근데 시장 실패 네 예를 들어봐. 못 들어요. 한국 학생 대부분이 시장 실패는 뭐라고 하는 거는 알아요. 개념적으로 이렇게. 그럼 시장 실패 네 주변에 있는 얘들 얼마든지 많은데 한번 찾아봐. 못 찾아요. 이게 한국 교육의 엄청난 커다란 병폐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돼서는 자기 독자적인 지금 전영한 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독자적인 연구, 탐구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할 때 저 학자가 하지 않은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하다
그다음 페이지가 없는 줄 알고 끊었는데 이 얘기는 조금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시장 실패는 실제 하는가? 제가 그걸 썼는데 네 따위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이제 그래서 이제 뒤에다가 맨 끝에 이제 이런 사람 얘기를 늘어놨습니다. 다 뭐 알아주는 학자들이에요. 뭐 밀턴 프리드만이야 뭐 노벨 경제학상 탔으니까 말할 것이 없죠. 그 큰 글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실패를 정부 실패로 대체하는 것뿐이다. 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고요. 불완전한 정부보다 불완전한 시장이 결국은 더 좋거나 최소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찮은 사람이 했으면 그럴 텐데 기가 막힌 머리 좋기를 뛰어난 프리드만이 한 얘기니까요. 클리포드 윈스턴이라는 사람은 규제 완화에 대한 연구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도 정부가 교장 실패를 교정하려고 할 때 정부 실패가 만연합니다. 뭐 길은데 제가 짧게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요. 피터 셔크, Why Government Fails So Often. 그 유명한 책이죠. 우리 행정학자는 꼭 읽어야 될 그런 책인데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약간 좀 실망되긴 하던데 정부는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이게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저렇게 번역하는 사람 최병선밖에 없는 거예요. 피터 셔크는 시장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입해서 경제 문제를 큰 비용을 떠안기기도 하고 시장 실패가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 개입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자원대로 개선하지 못한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스티븐 정은 이 사람 한국 사람 같아요. 나 잘 보고. 정 이게 한국 사람 같지 않습니까? 쟤는 홍콩이나 한국이나 그럴 것 같은데 꽤 유명한 신제도 경제학자예요. 정부 개입의 구실을 이 사람 아주 노골적이에요. 정부 개입의 구실을 만들려는 욕심에 신고전 경제학자들은 면밀한 조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시장 실패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정부 개입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기 시장 실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성적으로만 뭘 해야만 합리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이성적이기 이전에 감성적인 동물이라서 우리가 좋고 싫고 하는 것들은요 이유를 따지기 전에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첫 대면을 하자마자 뭔가 좋은 사람이 있고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이 처음에 그냥 첫눈에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왜 다시 보기 싫은가를 생각해야 한참 생각해야 저놈이 나보다 잘생겼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정부 개입의 구실을 만들려는 욕심에 시장 실패를 그냥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다 이거. 그다음에 위토 탄지라고 저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정부 대 시장이라고 Government and Market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시장 실패로는 지난 세기 특히 지난 60년간 정부 개입을 지도해요. 정부 지출의 엄청난 성장에 이바지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 실패, 가상의 시장 실패는 언제나 찾아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최병선이 헛소리 한 것 같습니까? 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학자들도 행정학을 보통 경제학 싫으면 행정학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학 공부도 같이 해야 행정학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뭐 제가 말하는 경제학은 경제학과에서 가르치는 그런 수식 쓰는 그런 경제학 아니고요. 세상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볼 줄 알아야 행정학 제대로 할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데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게 시장 실패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정부 개입의 근거, 이유, 핑계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온통 그냥 규제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뭡니까? 그럼 시장이라는 거 그럼 뭔데?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챕터를 썼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조심조심 썼습니다. 나한테 책 잡히지 않으려. 조심해서. 예를 들면 독점. 정부가 만드는 거지 시장에서 독점 없다. 더군다나 오늘같이 이렇게 개방된 시대에 무슨 독점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를 들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높다. 자영업자들이 막 아우성을 쳐요. 장사도 안 되는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게 무슨 수수료율이 이렇게 높으냐. 그러면 정부가 누릅니다. 그러면 뭐 그냥 그거를 끝이에요? 카드 사업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으로 해가지고는 수지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럼 그냥 정부가 누르니까 그냥 눌리기 아니에요. 속으로는 굉장히 폐재를 부르죠. 신규 신참자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신규 진입자가 안 생겨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그 시장에서 상당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통신사가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가격을 누를 때 항상 독점이 오히려 더 강화돼요. 그게 아마 또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불란서 T 뭔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기묘묘하게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보고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요. 시장 문제 있으니까 정부가 하면 뭐 됐잖아 이렇게. 아니죠. 정부가 한 거에 다시 돌아와서 시장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고치지? 대부분의 문제는 기다리고 있으면 시장이 스스로 고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성질이 급해서 규제가 많아요. 분이 아니었고요. 예,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드린 건데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 뵌 김에 제가 정말 뵈면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더 먹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왜냐하면 흑자로서 이전보다 세상을 더 잘 본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예, 더 저만의 눈으로 볼 때 더 알게 됐다. 예전에 그것보다 나아졌다. 근데 그 바탕에 그 생각의 핵심에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거칠고 짧게 말씀드리면은 인위적인 것, artificial 한 거와 자연스러운 것, 내추럴한 것 간의 구분이 제가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읽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되고 뭐 조언한답시고 얘기하고 한 것들이 대부분 아티피셜을 초점이 가 있는 이야기들. 행정대학원이기도 하고 행정하기도 하고 제 전공이 조직론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내가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구나. 제가 확신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어디서 읽었다고. 란 게 제 전공 분야인 심리학, 사회학, 조직론, 경영학 뭐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정치학, 법학, 철학 쪽으로 가다 보면 이 둘 간에 구분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못 보던 걸 내가 보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규제대 시장 이제 선생님 얘기를 주시는데 그 맨 처음에 그 파워포인트 그 앞에 이제 가면은 왜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쓴 형용사들이 저거 아닙니까? 약육강식, 뭐 냉혹하다, 혼란하다. 그러니 이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저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추럴한 한 거니 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읽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말하고 했는데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진 거예요. 내추럴한 것에 이유가 있다. 아티피셜한 것이 오히려 그만 못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행정대학원이다 보니까 처방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직도 그렇고 어디 가서 다. 듣는 사람들의 눈에 동요가 생기는 게 보입니다. 저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야? 냉혹한 얘기하고 있네. 내버려 두자는 얘기를 하네. 당국의 조치가 시급합니다에 익숙해져 있는 이 청중들과 이 세상에서 그거를 당국이 뭐냐, 당국이 뭘 알아 타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제가 느낍니다. 알게 되지만 타협이 불가피한 말을 하는 순간, 글을 쓰는 순간 이걸 어떻게 톤다운 시켜서 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출까? 아니면 이 자리를 그냥 적당히 무마하고 이건 모면하고 넘어갈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선생님. 예. 워낙 그런 사고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얘기 이렇게 하고 그러면 처음에 거부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사람 이렇게 대응하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요. 잠깐 일단 혼란에 빠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차피 뭐 사회 제가 최근에 어쩌다가 대학 동창 무슨 신문인가를 보니까 오세정 총장께서 그런 말을 해놓으셨어요. 지식인들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다. 저 오세정 총장 잘 알지만 아이고 옳은 얘기 한번 하셨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식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책에다 푸트노트에다 별의별 얘기 다 써놨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걸 느꼈는데 시장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들은 거의 처음에는 다 똑같은 그런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쭉 가르치다 보면 시장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학생들이 생겨요. 영영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영영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경제학과 출신. 그 다음에 좀 더 뒷단에 세상 뭐 책도 좀 많이 읽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따라오면 나를 따라오는데 뭔가 어떤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따라오더라고. 자기 선입견을 쉽게 또 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은 혼란에 빠지고 결국은 아마 자기 생각이 옳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을 것으로 저는 이제 추측을 하지만 일단 혼란에 빠뜨릴 필요가 있고요. 뭐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제 말씀은 학자는 죽어도 자기가 옳다는 그 말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게 옳다. 그래서 참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요. 막 대중들이 환호하는 막 이런 쪽으로 그냥 자기도 어떤 자기도 모르는 거겠죠. 의도적으로 그러기도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얘기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가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적어도 자기가 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학자로서 얘기를 하면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더 생명력이 있다. 나중에 그 사람을 그럴 때 그 사람을 학자라고 여기지. 옳습니다, 옳아요. 뭐, 예, 그렇겠네요. 뭐, 예컨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존경을 못 받게 되지 않나. 그래서 학자는 정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그 얘기 한번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고, 눈치 볼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나. 그리고 다만, 그러면 그 사람이 발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남한테 내가 어떻게 더 얘기를 해야 이 설득이 될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납득이 될까? 내 말이 지금 이 말을 자꾸 여기서 곡해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건너뛰게 해줄까? 이런 것들이 나한테 전부 이제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글을 쓸 때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하게 돼요. 제 글을 읽다가 보면 이제 학생들이 제 글은 알겠다고 그런 얘기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럼 굉장히 제 스스로 읽어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되는 것은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걸 설명해 줘야만 나는 직성이 풀려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미치겠다는 것이지 나를 보면은 너무 길어. 지네들은 그냥 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최병선 말은 그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 자세한 그 뉴스 하는 거죠. 이렇게. 김서방네는 사당동에서 하는데 단칸방이고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또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는 항상 내가 어디서 빠졌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때 학문적 발전이 있다 할까요? 그래서 나는 뭐 전 교수가 아주 정말 참 모범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제가 더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 거 많아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아직은 죽인다는 뭐 협박을 한 사람은 없는데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 깜빡 잊어버렸는데 생각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엄청 오버돼가 됐는데. 네, 이게 원래 예정행이 1시 반이었는데 이 시간도 많이 지나서 사실 나중에 제가 꼭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 책을 한번 보시면서 아마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어떤 배경이 어떻게 이제 구현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아까 시장 실패에 대한 질문도 드렸고 사실 또 여기서 또 놀라운 또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동안에 있던 그 규제 유형에 대한 재분류. 사실 학자가 이스태블리시된 개념을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만든 것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은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시도를 하셨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방식으로 하시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은 지금 이 책에는 하이에크와 코즈 말씀하셨는데 또 항상 제일 좋아하시는 학자 중에 한 분이 윌답스키실 텐데 그분이 얘기했던 어떤 점증적인 아이디어가 새롭게 제안하시는 이 규제 유형 분류에서도 좀 많이 녹아져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깊이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 책에다 제가 그 정년 퇴임할 때 그 했던 그 논문 윌다브스키의 정책학이라는 책을 부록으로 다룰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점진주의적 사고가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저기서 점진주의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진화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글을 그냥 참고로 읽고 싶은 사람 읽게 그냥 넣을까 했는데 그냥
500페이지는 절대 넘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자르고 또 다른 챕터 하나 또 자르고 이렇게 했는데요. 윌다브스키의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책에 지금.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학자가 윌다브스키인데요. 특히 예를 들면 시장에 대해서 윌다브스키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치학자라고만 아는데 사실은 행정학자예요. 그 지도교수도 행정학자고. 근데 저는 행정학자로서는 모범으로 삼아야 할 만한 매우 훌륭한 학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야말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정말 깊다고. 제가 학생들한테 그 페이지를 이제 프린트를 해서 항상 학생들 보고 읽어보라고 나눠주고 그랬어요. 제 책에도 이제 썼는데 하나는 뭐냐면 impersonal, 시장은 impersonal하고 soulless, 영혼이 없다. 나는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확 퍼졌는지 몰라요. 야, 사람들이 시장이 비인간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이 비인간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고요. 냉혹하고 비열해야 시장이다. 그걸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시장은 냉혹한지 비열한지 이게 인격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가 그냥 시장은 냉혹하다, 비열하다, 뭐 혼잡스럽다, 뭐 이렇게 할 뿐이지 시장은 몰라요. 시장은 그냥 필요와 필요를 매칭시켜줄 뿐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자기는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느냐? 많은 사람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장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생각. 아니에요. 시장은 그냥 그래서 요즘에 예를 들면 마약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시장이 문제야. 이게 다 때려잡아야 그 마약 거래를 한다는 게 뭐 말이 되느냐 막 이러는데 시장이 무슨 죄예요? 시장이. 그래서 제가 시장은 무고하다, 가격은 신성하다. 제가 만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정부는 돈과 말로 일을 한다. 그냥 그런 걸 제가 강의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그게 다 전부 다 책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마약을 팔고자 하는 놈이 있고 그거에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놈이 있고 마약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 놈이 있고 안 먹으면 안 되는 놈이 있고 그걸 연결시켜주고 있을 뿐이지 무슨 시장이 무슨 마약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목적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은 아무 목적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잘못 가고 있다, 뭐 시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은 모조리 다 틀린 얘기라고 하는 얘기를 가장 강력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키가 그 두 마디에서 왔어요. Market is impersonal and soulless. 시장은 오로지 economic contribution만 따지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다. 시장이 인간적이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지고 길게 풀어놨습니다.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짤막한 말인데 굉장히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찰스 린드블럼이라고 마켓에 대해서 아주 자기가 깊이 있게 이번에 제 책에는 사실 린드블럼 얘기가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갔어요. 린드블럼 Politics and Markets라고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 서평하면서 들어요. 그 책 서평하면서 마켓이라는 건 이런 거다. 아니 세상에 누구 앞에서 마켓을 얘기를 해요. 윌다브스키 지가 뭔데. 물론 예일 대학 다닐 때 한쪽에 선생이었었죠. 찰스 린드블럼이. 그 강의 찰스 린드블럼 강의를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저한테는 그냥 엄청나게 와서 깊이 박힌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린드블럼은 그런 말 안 한 것 같아요. 시장은 그렇게 냉혹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장이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은 따뜻하고 냉혹하고 이런 거 모른다니까. 그냥 연결만 시켜준다니까. 그냥 시장은 그것이 좋고 나쁘고 뭔지 몰라요. 다만 시장에 나쁜 놈들이 있죠. 나쁜 사람이 있고 나쁜 기업이 있어요. 한 20%에 해당되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을 욕해야지 왜 시장을 욕하느냐. 표적을 잘못 골랐지. 시장은 무고해요.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요. 제주도 가다 보니까 뭐 이런 레스토랑도 하고 카페도 하고 이런 경험한 또 클리프라고 꽤 멋있고 크고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그 앞에서 요트도 타고 뭐 이런 데인데 출입문에 보니까 저게 영업 허가상 댄스 금지 구역입니다. 정해진 자리에서 어깨춤만 즐겨주세요. 두둠칫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게 규제입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런 그 개그가 있었어요.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죠. 여기 지금 저 영업 허가에는 거기서 사람들이 술 먹고 댄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런 게 다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도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찍어가지고 와갖고 이번에 지금 여기 오늘 지금 처음 공개하는 규제가 이렇게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아니 거기 앉아서 아니 흥이 나면 춤도 출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왜 거기서는 댄스는 안 됩니까? 아, 난 혹시 키스는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네. 아 그건 또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는데 댄스 금지. 저같이 그냥 몸치는 사람은 참 좋긴 한데. 자, 이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마 전반부에 교수님께서 쓰신 새로운 책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쭉 오버뷰를 한번 해주셨고, 그리고 이 책에서 그 말씀하시고 싶었던 얘기들의 일부이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한번 행정학 정책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주제이고 또 이런 시각도 있음을 꼭 우리가 챙겨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저의 개인적으로는 글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모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